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언론 보도가 공정했냐, 불공정했냐 이런 여론조사도 나와 있는데 왜 정편을 보다 보면은 저쪽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걸 주장을 해요. 홀대 맞다. 자기들이 수집해온 정보를 막 주장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세뇌를 당합니다. 실제로 노인들 한번 보세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잠깐 밥 먹으면서 정편 틀어져 있길래 한번 봤는데 그 정편에 나오는 패널들이 그 홀대론 이야기하면서 막 자기들 간에는 객관적이라고 하는 자료들을 막 들이대요. 그 반론의 기능이 없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홀대 받은 거 맞네라고 느낄 만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쪽 패널 분이 정확하게 반박해주는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정도가 그 홀대론 논란이 계속 됐잖아요. 근데 언론 보도가 불공정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68%가 나왔어요. 공정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21%밖에 안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층과 보수층과 TK, PK 60대 이상에서도 불공정했다가 다수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자유한국당은 멘붕이 왔다라고 봐요. 아무리 그렇게 프레임화 시켜도 정부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 때가 좀 그런 거거든요. 진보 쪽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나오는 걸 잘 안 받아줘. 반론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중국에 갔다 온 성과를 널리 홍보하라. 이런 말 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무슨 탄압이나 받은 것처럼 방송을 해대지만 SNS라든지 그 분위기는 이미 그 논란 자체가 문재인 승 이렇게 저는 본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지지하는 거나 종편에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봐도 예전하고 이 싸움이 안 된다고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그 SNS의 힘이 그만큼 지금 종편의 영향만큼 커지지 않았나.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도 불공정했다고 다수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는 문 대통령을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 같거든요. 정부의 신뢰가 있다는 네, 거죠. 신뢰가 더 높다는 거죠. 이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이거 하나만 보면은 사람들이 불공정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만 볼 수가 있는데 맥락을 봐야 됩니다. 리얼미터가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3가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국민인식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반도 평화 안전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정상회담이었다 55.8. 외교 결례, 구력 외교, 부정적이다 33.7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방중기간에. 그리고 나서 이 여론조사가 나왔죠. 불공정했다 68, 공정했다 21.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론들이 짜놓은 프레임이 당시에는 먹혔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먹혔다는 예, 처음에 먹혔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에이, 얘네들 불공정했겠네. 언론이 잘못했네. 불공정하게 기사들을 써댔구나. 라는 걸 국민들이 금방 알아챈 거예요. 이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이미 알아챘고요. 그래서 12월 3주차 주중집계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민주당 지지율 51.1%가 나오고요. 리얼미터 3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회사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큰 변화가 없어요. 68.7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의미하냐면 그렇게 순간적인 이슈를 언론들의 선점에서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서 기사를 생산을 해서 전체적인 이슈를 만들어가고는 있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그거에 잠깐은 현혹되더라도 시간이 며칠만 지나면 국민들이 그걸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이미 만들어졌다. 더 이상 언론들이 이상한 기사를 만들어내봐야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편 이야기 했잖아요. 예. 정편을 보고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애 같아. 저거 보고 있는 노인들은 지금 홀대 받았다고 느끼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면.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다 깨어있어. 네. TK라든지 60대 이상의 분들도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건 국민들이 지금 자유한국당 쪽이 어떤 프레임을 짜도 안 먹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짓을 해도. 그럴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히니까 더 강하게 나오는 거죠. 더 세게 나오고 더 막말이 나오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가 지식경제 사회를 넘었고 창조 사회를 넘었고 이제는 거의 이제 직접 소통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상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에서 기자와 경호원이 붙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정보가 없어. 야, 중국 경호원하고 한국 기자하고 싸웠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서적으로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아니죠. 그동안에 우리가 언론에 대한 너무나 부정적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지랄했구만. 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또 가서 아니, 지랄했구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보통 네.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요 팔은 안으로 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와서 맞았대. 기분 나쁜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오랫동안 한 놈은 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쟤네들 또 저러다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인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그렇게 처음에 이제 중국에 갔을 때 그런 언론이 포털을 도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났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페이스북, 트위터를 딱 보는 순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됐다 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있잖아요. 포털도 외면받고 있어요. 굉장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SNS를 신뢰하는 도가 높아서 제가 볼 때는 하루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포털에서. 예, 그때 그 사건에서도 페북에서는 야 그게 아니야. 실제 민간인이 경우에 딱 한 8시간 후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완전히 여론이 뒤집혀 버려요. 예, 그게 해외 교민들이 이제 SNS가 너무 그렇죠. 발달하다 보니까 중국 사이트나 방송을 직접 번역해서 바로 올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방송까지 번역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0년 전에 김현희를 간첩 만들던 시대랑은 완전히 변한 달라진 거예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맞습니다. 변화가 된 거여서 실제도 그래서 저는 저널리즘이 붕괴되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실제 로컬 저널리즘이 생성되고 있다. 그걸 신뢰한다. 기존의 기성 언론들을 신뢰하지 않고 포털마저도 지금 불신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되고 있다는 거에서 바람직한 거다. 예.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서민 교수가 기자들도 사절단의 일부라고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바라보는 관점 차이예요. 그렇죠. 예. 물론 등록은 되는 상태겠지만 취재단으로 등록이 되는 상태겠지만 그거를 통으로 싸잡아서 대한민국의 사절단에게 폭력을 가해 이건 어떤 식으로든 말이 안 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정확한 분석도 없이 통칭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정말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맞을만 했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들을 놓고 봤을 때 대구 경북에서도요. 언론의 보도가 불공정했다가 53.9대 24.9예요. 이 정도 되면은 물론 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지지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언론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나중에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그 뉴스를 보고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죠. 신뢰하지 않아서 쟤네들 지들 뭐든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씨부리게 돼. 보기는 보더라도. 그러니까 기존 언론의 불신이 이만큼 많이 쌓여있다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우리 생각 못했던 거지만 조중동이라고 하는 게 JTBC네 뭐네 해가지고 박근혜 이렇게 무너뜨릴 때 나중에 동조했잖아. 시대적 흐름에 자기들이 거기서 합심을 해서 무너뜨렸잖아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골수 지지자들은 조중동이 지금 무슨 말해도 안 믿어요. 안 믿죠. 배신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조중동 자체가 자기 정치적 기반이 예전에는 조중동의 말을 그냥 철석같이 믿고 박근혜도 믿었던 사람들이 박근혜 배신자 한 애들이라고 생각해서 왜 변희재가 주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조중동이 하는 막 말도 안 되는 거 거기에 속 하나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보수에 정말 완고했던 사람들도 쟤네들 박근혜 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배신자 프레임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 푸른나무님 말이 맞는 게요. 우리 밤에 다니다가 식당 들어가 보세요. 예전에는 다 TV조선 틀어놨거든요. 요즘은 TV조선 하나도 안 틀어놔요. 부끄럽죠. 다 YTN이나 연합뉴스 틀어놔요. 맞아, 진짜. 다 바뀌어버려서 그 지지자들도 이미 TV조선에서 마음을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에서 당신의 성향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중도입니까?라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이 보도가 불공정했냐 아니냐 물었어요. 진보층에서는 불공정했다가 74.4, 공정했다가 18.6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를테면 비판적 지지가 몸에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거는 어떻게 봐도 불공정한 거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정 정도 이런 목소리가 온라인에 가끔씩 나오죠. 다음에 보수층이 67.9가 불공정했다고 하고 있고 22.7이 공정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수층이 67.9대 22.7이고 중도층이 67.1대 21.0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수층이건 중도층이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으로부터 좀 억울하게 당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논란이라는 게 저는 좋게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실제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깨어났다가 아니라 언론이 얼만큼 거짓 프레임으로 선동할 수 있느냐를 깨달아버린 사람들의 어떤 여론조사가 저는 나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선동질을 하고 정권에서 토론 프로마다 홀대 이야기를 했지만 안 먹히고 더군다나 보수층과 중도층이 불공정했다고 느끼는 숫자가 똑같아요. 비슷하죠. 네. 67.9, 67.1 그리고 공정했다고 말한 사람이 22.7, 22.0이란 말이에요. 좀 차이가 있는 건요. 어르신들이라 버튼을 잘못 누른 거예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도층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짝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중도층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냥 우리가 그 예전에 생각했던 정치 무관심층이나 정치적으로 누구를 찍을지 결정을 못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재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도 불공정했다고 느낀다. 예.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어떤 그 스펙트럼이랄까요?
국민들의 성향이 정말 오랫동안 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 정도 지지율로 쭉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조바심 많이 버려도 될 것 같다. 물론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요.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은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평균 국정 운영 지지율이 7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월 평균 지지율은 69%를 기록했던 9월을 제외하고는 취임 이후 모두 70%를 넘었습니다. 12월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광주, 전라가 86%로 가장 높았고 대구, 경북이 56%로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은 77%, 연고지인 부산, 울산, 경남은 66%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85%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54%로 가장 낮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주로 어떤 수법을 쓰냐면은 그 홍준표나 김성태가 이제 당대표나 원내대표 입장에서 가끔씩 이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해요. 헛발질한다 그러죠. 그렇죠. 예. 대표적인 게 KBS 이사를 해임하는 문제를 갖고 방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어요. 근데 김성태가 한 짓을 보면 진짜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연합뉴스의 방통위 항의 방문 종합기사가 오전 11시 52분 송고됐는데 오후 1시 36분 갑자기 삭제했다. 3시간이 지나서야 재송고됐다. 관련 기사가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느닷없이 사라졌다. 국가기관 통신사인 연합뉴스에 외압이 없었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 그 얘기 들으면 또 그럴듯하네.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를 갖고 정말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이제 그들의 피해의식일 수도 있고요. 연합뉴스가 정부의 컨트롤을 받아서 자기 방통위 관련한 기사를 안 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방통위에서는 이런 그 어떤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할 때는 결정하고 나서 당장 기사가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엠바고 요청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보도유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연합뉴스에서 실수로 내보내고 실수 그리고 없앤 거예요. 그걸 갖고 지금 김성태 이 양반이 오해든 아니면 고의적 오해든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국민들한테 막 이른다는 개념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이렇다. 이게 문재인 정부도 언론 통제하고 있다. 막 떠들었는데 팩트는 그거랑 전혀 다르잖아요. 아무 언론도 안 받아줘 그러고. 그러면 사과해야지. 왜 그런 거 있잖아. 가짜 뉴스라도요. 한번 누구 입에서 나가가지고 온라인 타고 막 그 이야기가 카톡으로 엄청 돌았을 거예요. 근데 사과를 안 해. 그러면 그게 그냥 확정된 사실로 돼요. 나중에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문재인 정권도 정권 초반에 연합뉴스 같은 보도 통제를 하더라. 그게 이제 사실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김성태가 멍청해서 몰라서 그랬다라는 게 있고 의도적으로 했다 이런 거죠. 네. 저는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사실은 맞아요. 이렇게 하면 사과를 해도요. 박사모 집회 이 피켓이 나와요. 연합과 문재인 정부 뭐 이렇게 장악 이렇게 해서 이거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지금 박사모 집회가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지금도. 있고 국회 앞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갖고 탄핵하자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구들은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적폐 세력들의 적폐 의원들이 말을 실수하는 것 같지만 바로 다음날 주말 집회에 피켓이 나와요. 그럼 이들한테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제공한다고 전 봐서 이게 굉장히 지능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면 권 PD가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사과해야 됩니다. 이게 사회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의 책임감이에요. 사과를 하지 않으면 사과를 해도 이 문구가 집회에 나오는데 사과를 안 하면 이게 진짜 몇 개월 후에는요. 사실이 돼버리고 그들이 주장한 걸 우리가 반박을 못해요. 했나? 헷갈리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사실이 짙어져 버리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라는 자리, 당대표라는 자리는 왜 그럴까요? 지금 김성태는 또 하나의 막말에 가까운 걸 했는데 이댁 목동의 그 신생아들 죽은 사건 있죠. 예. 그게 문재인 정권 때문이랍니다. 정말 그러니까 인기 영합주의로 의료보건 정책이 망가져서 그런 사건이 났다 이런 식으로.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7개월 만에 의료보건 정책을 망가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대병원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2건의 제보를 받았는데 한 건은 이런 거였어요. 이대병원의 피해자들이 계속 증언이 나와서 여기가 지금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할 판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이곳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받은 경우가 이런 겁니다. 신생아가 응가를 했어요.
근데 그 은가를 안 치워서 살이 이게 짓물르죠. 짓물렀죠. 근데 그것 좀 처리해 주세요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연고를 그냥 발라버리고 닫아버렸대요. 그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제보된 게 지금 두 번째 제보가 한 3년 전 얘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계속 이제 아프지도 않는데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계속 울고 연애를 못 하겠다고요. 아이가 아프다고 하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아이를 퇴원시켜서 서울대병원으로 갔는데 이 서울대병원의 의사가 아이 한번 안아보세요. 아는 순간 아이의 증상이 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무슨 병입니까 해서 종합검사를 다 몇백만을 들여서 했는데 중상아이입니다. 집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제보들이 직접 많은 이유. 그 다음에 바퀴벌레가 신생아실에서 돌아다니는데 그걸 손바닥으로 잡았다는 증언. 지금 이게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팩트로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얘들 수액에 파리 들어가 있는 사건. 날파리. 뭐 이런 게 지금 제보가 엄청나게 터지고 있는데 뭔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는 이건 여론몰이 아니고요. 계속 끊임없이 이대병원 아닙니다. 이대목동병원. 그곳의 신생아실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시간 넘게 며칠 전에 이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이건 좀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병원이 운영 시스템이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거. 과거 정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과거 정부에서 MB나 박근혜 정부에서 특혜를 줬다는 것. 이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지. 문재인 정부하고 단 1%도 관계가 없는 문제를. 그러니까, 예. 이거 지금 김성태 이 아이가 또 다시, 이제 제가 이 아이라고 옮겼습니다, 일이. 이 아이가 또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얘도 오래 못 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김성태 오래 못 그러니까 갑니다. 합리적이어야 돼요. 예, 합리적이어야 예를 들어 연결시키는 고리는 뭐냐면 이대 목동병원이 지난 10월 달에 대통령 상을 받았대요. 그것과 이거를 무리하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아니, 대통령상을 받는 게 대통령이 선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 인기 영합적인 의료 정책이 아이들을 죽였다까지 연결시키는 건 왜 우리 방송으로 나간 이야기지만 스타가 죽으면 그걸로 막 클릭수 높여가지고 상업적으로 싸먹는 건 똑같은 짓이에요. 죽음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어떤 당의 문재인 정부 비난에 이용해 먹나요? 이건 정말 나쁜 소리 같고요. 일단 알겠고요. 김성태는 노조 출신입니다. 한국노조 출신. 어용노조 출신입니다. 네, 저런 아이들은 네. 이빨을 뽑아버려야 돼요.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네, 곽승훈의 노동 이야기. 네, 곽승훈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종교 있으세요?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있었던 종교는 뭔가요? 불교도 믿었었고요. 기독교도 믿었었습니다. 아,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기복신앙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님 병환 때문에 병환이 깊어졌을 때 뭐라도 기대하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좀 나으실까 해서 그렇군요. 무조건 내 소원 들어주는 사람이 나의 신이다. 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이기는 편이 우리 편. 그렇죠. 네. 사실 저도 비슷한 마음이긴 하지만 저는 카톨릭 신자긴 하지만 요즘에는 저희 KTX 해고승무원을 도와주시는 분들 중에서 종교계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를 다 오픈 마인드로 이제 다 믿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오체투지를 또 2차로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네. 며칠 전이죠? 네. 추운 날에. 네, 그런데 그나마 그 전날 눈이 왔었는데 바닥이 그래도 얼어 있어서 완전 옷이 엉망이 되진 않았어요. 그렇게. 옷이 문제예요, 지금? 옷이 엉망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얼어있는 바닥에 네. 몸을 대고 움직인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문제 해결만 된다면 정말 모든 신을 다 믿듯이 나의 소원만 들어준다면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느님 부처님 왈라신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노무사님께서 이제 오체투지 이 이야기를 주제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체투지라는 것이 하나의 사회운동의 한 방편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서울역에서 청와대 100m 앞까지 오체투지를 했습니다. 아유,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걸어만 가도 한 30-40분 이상 걸리는 거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3.4km 정도였어요. 상징적인 장소를 잡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과 끝점을 잡게 됐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노조에 가입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투쟁하는 사업장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새로 알게 됐고 노무사님께서 물론 말씀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저희처럼 지금 저희가 싸운 지가 12년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싸운 그런 사업장에는 마지막에 모두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다 같이 도와주시다가 너무 오래되고 힘들고 지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종교계 분들이 항상 끝까지 남아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심지어는 뭐 같은 조합 내에서도 떨어져 나간 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 네. 10년 투쟁이라는 게 이게 말이 10년이지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날짜로 치자면 4,300일이 지금 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목적, 그 신념, 그 목표는 분명히 옳다는 걸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건 알지만 개인적인 사정상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종교인 분들은 이 신을 믿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그 의지라는 게 좀 약간 다른 분들보다 좀 남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불교계 단체분들과 함께 이 오체투지라는 것을 선택해서 하나의 이슈로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리는 활동으로 삼았습니다. 네. 예. 이번 그 오체투지 같은 경우는 벌써 두 번째죠. 네. 지난 9월에 한번 하셨고 9월에는 그나마 뭐 9월 한 20일경쯤이었죠. 그때 했을 때가. 그래서 날씨가 뭐 그렇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서 그때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특히 영하에 특히 길바닥에서 있다 보면은 실제 우리 체감 기온보다 더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예, 이런 곳에서 지금 그 사회노동위원회 등 종교 시민단체 50여 명이 참가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이제 해공스님, 그 해문스님, 월엄스님, 지몽스님과 또 천주교 쪽에서는 정수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그리고 기독교 측에서 박영락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목사님 그리고 작혜호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 신부님 이렇게 그 종교계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도 다른 분들도 굉장히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게 품앗이식으로 이제 여러 군데 다른 분들이 뭔가 싸우고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하고 그러긴 한데요. 금속노조에서도 오시고, 뭐 철도노조 분들도 당연히 같이 함께 계시고, 저희 지부 조합원들도 함께 많이 했는데요. 이 오체투지가 저희만 한 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전교조 분들도 오체투지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1월 3일에는 공무원 노조에서 하세요. 신비님 공무원 노조시잖아요. 네, 그렇죠? 같이 참여하실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1월 3일에는 삼보일배. 삼보일배. 네, 그렇게 하신대요. 그 삼보일배와 오체투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간단한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오체투지는 저번에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5군데가 땅바닥에 닿도록 한다고 그 해요. 5군데가 어디죠? 네, 양 무릎하고 팔꿈치 그리고 이마. 이마. 네. 사진을 보니까 그 스님 중에 한 분의 경우는 이마에 진짜 이마를 대셔서 네, 이마에 검은 자국이 네네, 나셨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하고 나면은 얼굴이 시커매집니다. 진짜 대단한 겁니다, 진짜. 네, 이제 삼보일배는 이제 3발짝 걷고 한 번 절하는 것. 오체투지는 몇 발짝 걷고 이렇게. 오체투지는 근데 약간은 좀 재량이 있어요. 이 거리에 따라서 보통 삼보일배처럼 이렇게 짧게 하면은 3발짝 걷고 이제 바닥에 닿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좀 긴 거리를 할 때는 한 10걸음 걸으면서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삼보일배 같은 경우가 사실은 보통 이제 오체투지랑 바닥에 완전히 뻗으니까 오체투지랑 삼보일배가 어떤 게 그러면은 신체적으로 더 힘들까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오체투지가 완전히 바닥에 다 뻗으니까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삼보일배가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그래요? 네. 이게 훨씬 더 많은 숫자로 이제 구부렸다 폈다를 해야 되거든요. 삼보일배는 무조건 3번 걷고 한 번 하는 그렇죠. 거고 오체투지는 뭐 10걸음 걷고도 할 수도 있는 네, 거니까. 네, 그걸 물론 이제 삼보일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재량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절하는 것과 이제 이렇게 완전히 바닥에 붙이면요, 이 바닥에 붙인 요 순간에는 살짝 실수가 실수요? 아니 잠깐 쉬는 실수가. 타임 한
숨 2번 쉬고 다시 일어나고. 한 3, 4초 정도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런데 저라고 바로 또 일어나야 되고 하니까 선볼배가 훨씬 힘들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제 공무원 노조분들 정말 힘들게 또 투쟁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네. 이번에 우리 이번 오체투지에서도 주요한 아무래도 주장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주요한 내용이었어요? 네, 저희 주요한 내용은 사실은 항상 저희는 똑같습니다. 지금 KTX 승무원들 직접 고용 그리고 저희 해고된 승무원들 복직 이 문제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대법원 판결 때문에 생긴 1억 원이 넘는 빚들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 이것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신입 사장님이 이제 드디어 선임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먼저 이제 오셔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리고 또 저희가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가서 저희가 그동안 시민분들에게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상으로 서명을 받았어요. KTX 문제 해결을 바라는 시민분들 같이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하고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이 서명을 받았는데 그걸 다 모아서 청와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정책 협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정량적으로 해결하겠다 말씀을 해주셨고 허튼 말 그냥 뱉으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해결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셨다고 생각을 해요. 또 앞으로 신임 사장님도 오시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 하루빨리 해결해 주십사 호소하는 마음으로 청와대로 갔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KTX 문제 모르는 거 분명히 아닐 테고 무엇보다 우리 KTX 승무원들이 해고당한 그 시점 그때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있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민정수석으로 일하시던 그때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좀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싶어요.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경강선 개통했잖아요. 네, 그때 그래서 KTX 타고 그럼요. KTX 1호 그럼요. 타고 평창까지 가셨죠? 그럼요. 딱 하면은 분명히 승무원을 보실 거란 말이죠. 보셨죠. 예, 네. 그러면 저희를 떠올리지 않으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다른 건 몰라도 본인께서 하신 얘기는 반드시 지키는 네.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 KTX 승무원들 잊지 않고 꼭 좀 그 문제 원만하게 좀 해결해 주길 바라고요.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몇 달째 지금 공석으로 있는 코레일 사장. 네. 이 선임 문제가 이제 바로 눈앞에 8월부터 있는데 지금 비어 있었습니다. 8월부터. 그럼 지금 5개월째인 네. 거잖아요. 이렇게 거의 사실 반이야. 늦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이제 14일까지 공모 접수를 받았고요.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4일까지 공모 절차에 지원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분명히 지금 단수 후보입니까? 복수 후보입니까? 아니, 한 10명은 지원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10명의 특정한 누구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쭉 공통적으로 보면. 저도 잘 면면이 후보자들을 살펴보진 못했는데요. 그냥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언론상의 보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정치인도 포함되어 있겠고. 그럼요. 주로 정치인들이 많이 공모했나요? 사실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 필요할까요? 이게 철도의 여러 가지 현안이 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이 철도의 물론 전문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철도에서 지금 철도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많은 현안 문제, 저희 KTX 문제, 또 해고자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박근혜 정권에서 해왔던 민영화, SRT 다시 통합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철도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네. 네, 이거는 정부 각 부처와 또 정치인들의 역량이 분명히 많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 오셔서 좀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그렇다면 정치적 영향력이 있으려면 아무래도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 뭐 5의 경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유리할 수 있다 보겠네요. 네, 그런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2015년 개정된 철도 안전법을 보면 열차 승무원의 의무 중에 안전 업무를 의무화시켰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많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국감 때 김현미 장관님께서 KTX 문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노사전문가위원회에서 해결 방안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노사전문가위원회가 지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자리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이것에 따라서 지금 노사전문가위원회라는 것이 각 공공기관별로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철도공사 내에서 노사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화 직접 고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생명안전 업무란 무엇인가가 쟁점인데요. 이것이 정말 안전과 직결돼 있다. 아니다. 이것을 이게 판가름하는 것이 굉장히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 안전이란 부분이 이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뭐 걸고 넘어지면 이것도 안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정말 너무너무너무 이렇게 보수적으로 본다면 경찰 빼곤 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KTX 승무원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철도 안전법에 이미 승무원이 안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네. 정작 코레일 측은 승무원은 안전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천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노사정 전문가 그 위원회에서 지금 3차 본협의까지 이루어졌는데 지금 철도공사가 태도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굉장히 모순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철도 안전법에 의해서 승무원에게 안전 의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란 굉장히 큰 처벌을 하도록 벌칙을 주는 조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런 그 처벌을 주는 조항이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어떠한 권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법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처벌이 있는 조항에는 항상 그에 따른 권한 또는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이건 뭐냐면 코레일이 안전의무 업무를 승무원이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코레일 유통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 승무원 업무의 도급화, 외주화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도급이라는 그 불법. 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우기고 있는데 이 자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노무사님께서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파견과 도급, 이 문제를 얘기하느라고 한참을 사실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네. 간단하게 말해서 뭘까요? 그 파견과 도급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걸 보면 됩니다. 지시를 누가 내리냐. 업무 지시. 파견 같은 경우는 사용사업주라고 하죠. 사용사업주. 원래 원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발주처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지금 KTX 경우는 포레일의 직원, 이 사람들이 사용사업주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도급업체라고 얘기하는 우리 KTX 승무원, 여성원들에게 직접 업무상의 명령을 내린다. 이랬을 때는 이건 무조건 파견입니다. 직접 명령을 내리면 파견. 네. 그리고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고 도급업체의 사람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이것을 도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 그 자회사에서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님이랑 말도 섞지 말아라. 네. 다른 회사 사람이다. 그쵸. 이렇게 말을 그런 식으로 겁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그 KTX 판결 2015년 2월 엉터리 대법원 판결에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해줬다라는 것이에요. 네. 근데 원래 그 당시에 그 실제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 승무원들이 하고 있을 때는
열차팀장은 코레일 소속이잖아요. 근데 그 열차팀장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시를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하고, 특히 만약 비상사태 때는 무조건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도록 교육을 받아와 있고 또 매뉴얼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도급화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실제로. 네, 아니 승객들이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사고가 났는데 따로따로 일한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승무원과 만약에 승객 간에도 의사소통이라든가 컴플레인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KTX 객실 내에서의 책임은 또한 열차팀장이 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열차팀장은 승무원에게 만약에 승무원이 잘했든 잘못했든 고객에게 사과를 드리라라고 또한 지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무조건 그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절대 도급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참 상식적인 일들이 비틀려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이 사실은 참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무슨 토론회 갔었는데 인천공항공사도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네. 근데 몰랐는데 그 인천공항 들어가서는 톨게이트를 딱 거치면서 우리가 시민들이 출국할 때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단 한 명도 정규직이 인천공항공사 직원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 자회사 소속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런 우리가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인천공항공사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한테 뭐 민원을 넣는다든가 뭔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당연히 인천공항공사로 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다른 회사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보안 요원들도 다 네. 자회사 직원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이번에 모든 것이 좀 바로 잡히는, 그리고 2018년에는 정말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그런 한 해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2018년에는 우리 KTX 해고 승무원들이 다시 열차를 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 꽃피는 봄에는 KTX 문제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또 새날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노무사님과도 기쁘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네요. 네, 노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푸나삼촌 정치가 뭐예요? 보현님, 푸르나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10개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을 좀 공감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은 이제 같은 사건인데도 어떻게 좀 느끼는 바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떠드는 곳이 또 이렇게 각자의 의견을 좀 나누는 이런 시간이 그런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시간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정치 궁금증 푸는 시간 보현님 질문해 주세요. 아, 잠깐만요. 제목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그게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제목으로 기억하세요? 보현님, 정말 정치에 대해 정알못인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인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수준이 없다 그랬을까요? 어느 하나도 하찮게 여기고 쉽게 바라볼 것은 없다라는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인 거 맞고, 네. 그러니까 정치를 많이 한다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한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누가 정치를 많이 알고 누가 정치를 모르는 걸까? 내 생각은 정치가 갖고 있는 원래의 목적을 생각할 수 있다면 디테일을 많이 몰라도 이 사람이 정치를 모르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로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를 많이 알면 뭐합니까? 말하자면 정치 디테일. 홍준표가 정치를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정치 쪽에서는 홍준표를 정치를 잘 안다고 설명하면 안 되죠. 바른 정치를 모른다고 설명하는 게 맞은 거죠. 정치 이야기는 수준이 없다는 그 제목이 주는 뉘앙스를 한 번 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정치의 디테일은 잘 모르지만 그 중심을 꿰뚫는 무언가를 찾아서 질문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꿰뚫는 표현 정말 좋아요. 네, 디테일은 모르지만 시작되는 오늘의 첫 번째 질문. 자살보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또 지금 방탄이지만 또 바로 전에 이제 샤이니 태민을 또 한창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거기서 갈아타셨군요. 네, 갈아탔다고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데. 네, 그래요? 양다리. 그냥 배신한 거지. 아니에요. 남녀관계에서는 배신이잖아요. 그게. 태민이는 저의 존재를 모를 테니. 그러면서 이제 샤이니 종현이 나오는 영상도 같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룹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종현을 많이 봤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스스로 세상과 이별하고 나서
보도 형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사실 너무 사생활을 침해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지막에 누구랑 만났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콘서트에서는 어땠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랬다. 일기장 공개되고 뭐 이런 일들 그리고 또 자살하는 방법은 어땠는지에 대해까지 막 디테일하게 어디서 뭘 샀고 그거 살 때 표정이 어땠고까지 이런 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베르테르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느꼈고 경험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연예인들이 생과 이별할 때마다 자살 수가 폭증했고 뭐 이런 일들 다 알고 있고 그때마다 이거에 대한 반성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번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지에 대해서 너무 놀라움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보도를 왜 멈출 수가 없나요?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방송으로 나갔어요. 그 애청자의 긴 메일을 한번 읽어드렸어요. 거기에 대부분 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도 그런 쪽의 관계자라면 관계자였기 때문에 조금 더 제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결국은 상업성 때문이겠죠. 이를테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서 보도하는 기자들의 태도도 사실은 상업성에서 나온 거라고 봐요. 일단은. 뭐 권력의 음모 이런 거는 뭐 다른 이야기겠죠. 예를 들어서 구기득권의 정치 세력이 조중동을 서로 만나고 추동해서 나쁘게 해달라 이런 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뭐 그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야기지만 문제는 결국에 상업성이라는 건 뭐냐면 다수의 경쟁 체제에서 누군가가 더 튀어나가려면 너무 뻔한 보도들 있잖아요. 평이한 보도를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자극적인 뉴스를 생산해내야만 그 평범한 보도들 가운데 자신들의 클릭수가 높아지는 것. 결국은 이건 다 상업성이거든요. 뭐 결국에 나중에 광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상업성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이를테면 우리 방송이 새가 날아든다가 제가 동네에서 유튜브의 제왕이 된 사연이에요. 우리 방송 아시는 분인데 이분은 유튜브로만 방송을 들으신대요. 웬만한 이슈를 클릭하면 다 내 목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방송 그대로 따다가 한 뭐 몇 분짜리만 방송으로 만들어서 제목 세게 내서 클릭수 유도해서 광고 낙전 효과 보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분들께 계속 방송으로 그러지 말아달라고 자중하지만 그것 때문에 저도 고소 한번 당했어요. 센 제목 해당 당사자가 들어가서 보니까 새가 날아든다 방송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제목을 그렇게 올린 사람들을 고소하겠어요? 아니면은 그 방송을 애초에 만든 사람을 고소하겠어요? 만든 사람이죠.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까지 왔는데 사실 내용은 별거 없는데 제목을 세게 달아서 상대방을 모욕주는 방법. 물론 그 당사자가 새누리당 쪽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쪽에 용서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자기들의 상업성 때문에 우리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꽤 있는 걸 보면은 이게 폐해입니다. 근데 제목을 세게 다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맨날 제목은 세게 달았는데 내용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클릭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예를 들면 아까 그런 비유를 들었지만 평이하게 있는 것 중에 괜찮아요. 문재인 대통령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사드 문제 해결이 굉장히 급박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중국인들의 반항 감정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큰 틀에서 잘하고 왔어요. 근데 잘하고 온 것만 보도를 하려고 보니까 아까 말한 그 정치적 의도는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더 자극적인 것들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침소봉대해가지고 큰 뉴스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클릭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아까 연예인 뉴스하고 약간 다른 문제지만요. 문재인 대통령 보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정치를 정말 못하는 입장이라면 잘못하는 게 다 잘못하는 걸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사람을 대하거나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열심히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삐져나온 흠집 낼 만한 것들이 나타나면 계속 그것만 써대면서 흠집을 내기 시작해요. 지금은 지지율이 높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로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 지지율 빠져봐야 뭐 1, 2%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되는 말 자체가 상대방한테 세뇌가 되면 결국에 몇 개월 지난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 정치를 못하는 거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정치적 의도인 거고 어쨌건 클릭수를 유도한다는 것 그래서 그 상업성을 갖고 생존해보려는 노력인데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국가의 이익, 사회의 공익 이것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자들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기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고. 클릭수 유도해서 돈을 버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기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를 보도해서 그 사회가 좋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흠집을 내서 그 사회가 좋아지거나 그럴 문제가 아니면 보도는 할 수 있지만 침수봉대하지 말라는 거고
내가 보도하는 게 아무리 상업성이 중요하더라도 사회 기본 윤리에 너무 어긋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윤리 규정, 자기들끼리 만든 윤리 규정도 있어요. 그것마저도 안 지켜. 경쟁이 실제로 자신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지우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 태도가 다시 한번 좀 재조명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저희도 KTX 승무원 중에 한 분 돌아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물론 저희 문제가 보도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 KTX 문제가 아직 사회적으로 문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은 언론에 나오는 게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감사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돌아간 조합원 분들 그리고 또 가족들한테 피해가 될 정도로 가족들 인터뷰를 원한다든가 이 부분을 너무 디테일하게 어떻게 그 중형군 보도처럼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나오는 건 저희가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어떤 기자분들은 정말 내가 이렇게 기사 한번 내주는 것을 정말 유세처럼 당연히 니네들이 그런 정보를 나한테 제공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유족분들이 그래서 더군다나 언론에 나오기 굉장히 꺼려하셨거든요. 이런 분들이 정말 당연할 것 정도로 우리나라 기자분들이 물론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지만서도 이 태도가 이렇게 약간 굉장히 미묘하지만 좀 아닌 경우도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 죽음을 다룰 때는 더군다나 좀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많이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나는 낚이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을 계속하면서 뉴스를 봐야 했어요. 근데 오늘도 그거 이외에 다른 해결책이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 몰랐거든요. 근데 푸나 삼촌 그리고 승하 지부장님 말씀대로 기자들이 사실 기사를 잘못 쓰고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하라고 말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사실 저는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안 걸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긴 해요. 근데 저는 해결책이 그거밖에 없다고 또 이제 스스로 안에서 갇혀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낚시꾼들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물론 기자 내부의 지침도 있고 자기네들 윤리 규정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뭐 기자를 징계한다든가 뭐 그렇게 되면 또 언론 타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얼마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국민적으로 정말 인식이 높아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한계도 느끼더라고요. 안타깝네요. 예. 그런 의미에서 또 두 번째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저는 자살의 다른 이름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용어가 있죠. 사회적 타살이라고. 그 한 사람을 둘러싼 그 작은 사회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주기 위한 시간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 사는데 바빠서. 근데 이런 사회적 타살이 우리나라가 1위잖아요. 특히 20, 30대는 사망의 원인 1등이 자살이고 이런 자살 사회에서 우리 정치권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회잖아요. 우리가 안전사고로도 그렇고 지금 이번 신생아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질문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건 사회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 법안을 도입해서 자살률을 낮춘다든가 방지를 위해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떤 특정인이 우리 자살을 줄입시다 캠페인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낮아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렇다고 정치인이 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문제라는 거예요. 힘들고 애매한 문제라고 보는데 자살 저도 해봐서 알죠. 자살 나 삼촌 안 해본 게 없어. 그게 아니고 어려웠을 때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네요. 뭐 질문과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자살은 질병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그래요. 그 상황을 벗어나면 그때 내가 왜 그런 생각했지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요즘에 자살에는 특히 연예인들 자살에는 규명돼야 될 문제도 있어요. 특정 약품에 대한 문제도 아직까지 의혹이 있고 규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건 그건 다른 문제고요. 자살은 질병이라고 하는 말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에 약간 다른 버전이라고 보는데 예전에는 엄마나 이런 분들이 막 아버지한테 구박당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화병 생겼다. 시어머니한테 화병 생겼다. 그게 그냥 화병이고 좀 누구한텐가가 말로 두들겨 맞아서 기분이 우울한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꽤 오랜 시간이 동안은 우울증이라는 병명이 지금 언급되고 있잖아요. 근데 신경정신과에 계시는 의사분들은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한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회는 우울증을 그냥 우울한 정도로 봐요. 요게 갭이에요, 요게 갭. 그러니까 악플에 대한 문제도 이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악플을 받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여러 가지 우울증, 뭐 조울증,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는 우울증을 그렇게 심각하게 안 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인 데미지를 이겨내기 때문에 상처는 남기지만 그래서 트라우마로 남지만 이겨내서 자살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우울한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사회의 평균과 그것의 심각성, 죽는다고 하는 건 자살률이 얼마냐는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100명 중에 몇 명이 자살로 죽느냐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자살로 죽는데 그게 사회적 문제라면 고쳐줄 필요가 있는 거죠. 사회 인식이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하면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부분까지 올라와줘야 누군가 우울증 걸렸어요. 만약에 보현님이라고 하면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를 사회 또는 가족, 주변 사람들이 케어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회적 전통적 분위기는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낙담하고 그래. 너 이겨내야지. 당연히 이겨내야지 하면서 뭔가 이걸 당위적으로 찍어 누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갭이 우울증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살은 병이다라고 제가 최근에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이미 끝나버리면 완전히 끝인 병이기 때문에 병이란 자체의 인식을 못하지만 자살이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들의 심리랄까 어떤 사고방식 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잖아요. 질병입니다. 그걸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치료를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식의 차이 중에 자살은 병이다 전에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은 병이다. 그걸 치료해 주길 바라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떤 분이 약을 드시는 분이 계세요. 신경정신과 약을. 그러면 그분 자체가 갖는 어떤 정신적인 높낮이가 있잖아요. 어쩔 때는 우울하고 어쩔 때는 기분이 업돼 있고 조울 같은 현상으로. 근데 사람들은 그게 저분이 지금 아픈 분이라는 인식을 안 해요. 성격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아프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도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가는 뭔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마음의 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 성격 이상하다고 욕을 해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왕따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또 더 나쁜 어떤 걸로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건 자살은 결국 병으로부터 시작돼서 병으로 끝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을 때 철학자들이 자살도 선택이다. 나의 인생의 선택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틀렸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살은 다 질병입니다. 특히 종현 같은 경우에는 작곡이랑 작사를 하는 사람이라서 우울한 거를 사람들이 되게 당연시했다고 해요. 그걸 질병으로 받아들이는 건 본인밖에 없었고 본인이 상담을 받으러 다녔지만 의사 선생님도 그 상담사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뭐 이러니까 좋은 곡이 나오는 거지 뭐부터 시작하는 너 성격 탓이다. 원래 사람은 우울하게 태어날 수 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받아들여라 라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풀고 갔기 때문에 더 힘들었다는 글이 이제 유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담사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한번 우울증 때문에 지역에 상담사를 간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정신과는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를 갔었는데 보건소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유, 이렇게까지 인생 잘 산 거 보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지?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이고, 이 정도는 다 우울해요. 근데 이런 거 버티고 지금까지 해오셨으니까 뭐 앞으로도 잘하실 수 있지. 이런 거는 감기 같은 거야. 이제 좀 있으면 다 나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뭐 이게 뭐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던 황당해. 것 같아요. 저도 심리상담 저희가 그 조합원 한번 돌아가시고 나서 전체 조합원 심리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받았는데 그 상담하시는 분한테 길 가다 갑자기 눈물이 나요. 정상입니다. 그런 일 당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신과 우울증 약 이런 거 챙겨 드시는 분이 꽤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같이 투쟁을 해 나가는데 이제 그분 중에 한번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이제 인상 깊은 말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약 없이 사는 게 가능한 사람들이 정상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매일매일 상치르면서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어떻게 내가 약을 먹지 않고 맨정신으로 살 수가 있겠냐? 매일매일 상치르는 세상. 되게 단어가 갑자기 확 막히네요. 그래서 질문은? 정치권에서 이 사회적 타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지, 대응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이는 게 없어서 저는. 그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치인들도 경각심을 갖고 그러면서 뭔가 좀 뭐 공청회도 하고 법도 발의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해요.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입법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텐데 결국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관심 좀 떨어지고
또 우리나라가 또 정치 이슈가 또 워낙에 많은 그런 데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잠깐 그 일이 지나고 나면 또 잊혀지고 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이런 것들도 좀 섬세한 케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정치권에서 어떻게 뭘 하시는지는 아마 검색 같은 걸 해보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살 방지를 위한 무슨 법을 누가 발의했다든가 이 정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정치인 모두에게 이거 신경 써줘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우리들부터가 좀 일단 생각이 바뀌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숨을 끊는 게 사는 것보다 쉬운 분들, 고통을 환희로 바꾸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 또 계속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어요. 아, 그때 지금 두 분이 그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들었다 그랬잖아요. 상담의 기본이 뭐냐면은 상담사 자격증이 뭐 있고 뭐 신경정신과 의사분도 있지만 상담의 최고의 기본은 그 상대방 말 들어주는 거거든요. 상담사들이 그 기본 원칙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모든 상담사는 상대방 말을 들어주고 동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이게 허접한 얘기가 다 하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매뉴얼대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반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약물 치료하는 게 있잖아요. 과도하게 업돼서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을 억제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약물 치료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심리에는 네가 이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아. 너는 지금 비정상 아니고 정상이야. 넌 나쁘지 않아를 상대방이 이야기해 주려고 보니까 너무 하나만한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도의 심리 상담은 사실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일단 동감해주고 제가 가끔씩 왜 그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심리 분석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 심리 분석은 일어난 일에 대한 왜 그렇게 됐어 하는 결과치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사람에 대해서 심리 치료의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너 틀리지 않았어. 네가 맞는데 왜? 당장 너를 욕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후회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가장 최고의 치료법이죠.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냐면 상식을 너무 벗어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면 다 들어주진 않아요. 처음엔 다 들어주고 나중에 아주 따뜻한 톤으로 이건 이렇게 해보면 어떠실까요? 이렇게 A를 갖춰서 이야기하는 정도까지는 해요. 그러니까 두 분은 정상이라고 말했다면 정상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나쁘지 않다고 말을 했다면 그분들은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비웃으실 이유는 없어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비트코인입니다. 아, 어려워. 나 이거 진짜 어려워. 저는 이거 공대 나왔는데도 이 개념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값이 막 하루에 뭐 100% 올라갔다, 100% 떨어졌다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돈놀이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근데 문제는 여기가 취해법권이에요. 아직 관련된 법률이 아무것도 없고 이게 그래서 무슨 금융 상품이냐 아니면 이거 진짜 우리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캐시냐 이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법적으로 정의해 나가고 이런 과정을 어떻게 거치는 건지,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 요인, 변수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렵다고 말한 부분은요, 일종의 신문물이잖아요. 표현 신문물이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 조선의 근대화 이런 새롭게 들어오는 새로운 개념인데 이를테면은 우리가 왜 각종 페이들 있잖아요. 아니면 하다못해 티머니도 이를테면 그런 어떤 가상화폐 개념의 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반은 현재 존재하는 돈을 주고 지불해서 사오는 거잖아요. 그 관점과 비트코인은 좀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얼추 개념을 알고 있을 거예요. 가상화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다른 한국식 표현으로 가상화폐.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온라인상에서 쓸 수 있는 화폐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진짜 보수와 진보의 저는 관점이 충돌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수했던 분들과 진보했던 분들의 문제는 약간 다른 문제라고 봐. 기본 원리는 투기냐 아니냐는 나중에 이야기라고 봐요. 새로운 문물이라는 표현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돈이라는 게 발행한 주체 한국은행이라든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라든지 뭐 다 있잖아요. 주체도 없고 화폐인데 그리고 실제로 만져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사실 온라인에 존재하는 것들 요즘에 아마 현찰 쓰시는 분보다 카드 쓰시는 분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가상화폐라고 봐요. 현물인 돈이 오가진 않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끝과 시작이 다 있는 거야. 누가 돈을 줬건 월급을 받았건 도둑질했건 간에 통장에 있는 돈을 갖다 쓰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온라인으로 쓰는 것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화폐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한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충돌한다는 건 새롭게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 이게 애들은 투기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가짜든 진짜든 간에 그걸 받아들이는 건 새로운 형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과 미국이
물밑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축통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화폐지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 요게 이제 미국이 달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위엔화. 이거를 세계 굉장히 많은 나라의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어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 만약에 우리 원화가 미국인 어디 가서 아무 쓸 수 있다면, 미국은 지금 달러라고 하는 건 그런 개념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완고한 기득권이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통화의 개념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맞고 봐야죠. 검증도 해봐야 되고. 맞고 봐야 되는데, 한국적 풍토가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돈의 쏠림 현상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 좀 강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꽉 막잖아요. 돌고 도는 게 있어. 은행으로 갔다가, 부동산으로 갔다가, 금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주식으로 갔다가, 이 돌고 도는 그 사이클이 있거든요. 한국적 풍토가 약간 그런 측면이 좀 많아서, 비트코인이 막 폭증한다고 하면, 지금 돈 벌 수 있는 개념이, 은행에 가면 금리 엄청 낮잖아요.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사실상 돈 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 손해예요. 은행 영업시간 밖에 가면 우리가 더 수수료를 더 물잖아요. 누가 그랬다니까? 100만 원 넣어놓고 실제로 내가 쓴 돈을 찾아보니까 96만 얼마더라.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돈이 된다고 하면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해요. 금값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 금으로 확 올렸다가. 근데 지금 내년 4월 달이면은 일단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는 집 2채 이상이신 분들은 세금을 좀 많이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 돈들이 돌고 돌아 주식시장도 지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계속 오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완전을 담보할 수 없고 수익률 차이가 너무 나니까 주식 아무리 대박을 내봐야 코스닥 이런 데서는 몇 퍼센트 이런 정도니까요. 근데 막 100% 이렇게 하면은 그런 투기 자본이 올리는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엔 쪽박차는 사람 생기고 대박 내는 사람 생기고 하면 사회가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돈이란 건 부동산 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불로소득. 남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데 집 하나 잘 사놓으면 뭐 순간에 몇 달 만에 몇 억 벌고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사회가 그렇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 원리는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투기나 금값이나 주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검증하려고 하죠.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할지라도 검증하려고 합니다. 검증하려고 하는 부분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나라나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나라는 비트코인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 정부를 공격할 것도 못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시대적 흐름이라고 한다면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면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니들 인정 못해. 대한민국에서는 비트코인 자체가 공식적으로 전혀 통용이 안 돼. 지하에서만 통용돼. 그러면 그 돈에서 생기는 모든 것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외국으로 나가버려요. 그게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엄청 어렵네요.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경제 무슨 기축통화. 네, 기축통화 같은 막 단어까지 가상화폐를 다룸에 있어서 필요할 줄 몰랐어요. 당연히 필요하죠. 되게 어려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냥 좀 저는 불안해요. 이 비트코인 자체가 이것 때문에 사실 거의 그 도박에 가까운 지금 사행성에 가까운 비트코인이 그런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안 그래도 앞서서 얘기했던 자살률 높은데 이것 때문에 비관해서 더 많은 사람들도 자살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도나 그런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인식들이 아직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 요소들을 너무 많이 안고 있어서 참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이걸 지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나올까봐 걱정돼요, 저도.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뭉치지 못할 것 같고요. 이런 걸로 피해를 본다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아요. 왜 누가 손대래? 결국에는 그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저는 보수적인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그거잖아요. 막 나아가는 거. 나아가는 그런 개념이 진보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보수는 기존의 가치를 지킨다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부르는 보수하고 약간 다른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기축통화라는 걸 왜 설명한 거냐면 달러도 아니고 위엔화도 아니고 비트코인 같은 유의 가상화폐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와요. 어차피. 그래서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화폐 이런 개념이 도입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정 나라의 국력이 세서 저 나라의 돈은 환산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돈으로 된다 이런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돈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영국에 수출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영국한테 우리나라 원화를 줄 수가 없어요. 달러로 주는 거예요. 그게 기축통화예요.
영국도 달러를 쓰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는 원화는 안 받지만 달러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트코인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관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시점에서 저는 싸이월드 도토리가 생각나요. 이제 싸이월드라는 곳이 있었고 사람들이 도토리를 그때 처음 개념을 접해가지고 엄청 샀고요. 이제 그것이 도토리가 다 개인한테 청산되지 않은 상태로 싸이월드가 문을 닫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도토리 때문에 문 못 닫는다는 얘기도 한 10년 정도가 있었고 사실 빚인 거예요. 그 싸이월드라는 회사가 이제 도토리로 이걸 바꿔놓은 건데 이 사람들이 이걸 찾아가질 않으니까 뭐 다른 회사에서 이 싸이월드라는 회사를 사주질 않는 거예요. 이거 골칫덩어리여가지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나는데 나중에는 그 싸이월드를 다시 쓸 수 있게 된 세상이 온다더니 막 이런 글도 있었고 그 도토리를 사실 현금이기 때문에 그 현금이 이자가 붙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도 좀 생각이 나네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저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요. 금반지 개 이런 게 있었어요. 제대하는 말년 병장에게 돈을 걷어서 금반지 해주는 건데 그때 당시 군인들 제 월급이 병장 때 12,000원이었습니다. 월급이라고 부르는 거 안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주는 거였죠. 그 당시에도 큰 돈은 아니었어요. 밥 한 끼 먹어도 10,000원 정도 나오는 그런 시대였지만 근데 지금 금반지 개가 뭐가 문제냐 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룰이 뭐냐면은 지금 내무반에 상주하는 이제 병사들 있잖아요. 근데 그 금반지 개를 시작을 할 때 3개월에 제대하는 병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 병사는 10,000원을 내요. 나머지 내무반 구성원들이 10,000원씩을 내요. 그게 총 10명이라고 치면은 10만 원이죠. 그래서 그 돈 10만 원을 모아서 금반지 하나를 마지막 말년 병장이 내가 해나가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돈을 걷어요. 그 다음 제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또 10만 원씩 걷어서 금반지 하나 해나가요. 그러면 처음으로 나갔던 나는 10,000원만 내고 10만 원짜리 반지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두 번째 나가는 사람은 2만 원을 내고 반지를 10만 원짜리 해나가는 거잖아요. 별 문제 없어 보이죠?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이걸 처음 시작할 때 맨 마지막에 들어왔던 2등병은 10만 원을 다 냈고 10만 원을 나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10만 원짜리일 때부터는 그 뒤로는 다 10만 원씩 냈고 10만 원짜리 반지를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걸 멈출 수가 없어.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피해보는 사람이 생겨. 근데 그 피해를 누가 줬느냐? 10,000원 내고 금반지 10만 원짜리 해갔던 사람부터 10,000원이라도 덜 내고 반지해 간 사람들이 다 피해를 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이 개념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고. 왜냐면 더 이상 깊게 설명 못해요. 네. 사실 보현님이 갖고 오시는 뭐 질문들이 이제 뉴스들에서 다루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혼자 고민해보고 생각해본 것들이 많은데요. 푸나님 이제 답변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아, 저렇게 저런 시각도 있구나, 또 깨닫게 되는 것도 많습니다. 네.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생각, 또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신 보현님, 푸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모두가 성공하고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만 실패할 것입니다. 차별받고 억울한 약자들이 세상을 향한 싸움들이 되게 그러하듯 그들이 성공하면 그 성공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을 그들만 하도록 두고 모른 척 한다는 건 사람으로서 너무하지 않나요? 아무리 세상 이기적인 게 당연한 시대라지만 말이죠.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싸움들,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기 위한 조그만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일일 것입니다. 항상 경계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갈자갈 함께 이야기 나누며 생각하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